전차 대 전차로 맞붙는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이 강력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물량의 전력과 맞닥뜨린다면 전술과 전략, 무기체계의 성능과 상관없이 호전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바람에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중공의 인해 전술에 당한 셈인데요. 시대가 변해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인해 전술이 아닌 기회 전술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안보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을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는 우리 전차가 중국의 전차보다 월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대로 보유한 전차의 수량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깡통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구식 전차라고 해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면 우리도 꽤 심각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시에 귀한 전쟁 물자를 적의 하찮은 구식 무기체계에 소모하는 것도 피해라면 피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을 세대 구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차는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무기체계로서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 빠른 기동력으로 현대 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차의 역할과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차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적진 깊숙이 진입하여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적의 화력을 억제하여 보병에게 안전한 진격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는 지뢰나 다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어 보병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적전차와의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차의 대전차 능력은 전장의 전차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 환경에서는 드론, 대전차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히 개전 초기에는 전차무용론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전차무용론의 가장 큰 근거는 대전차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제블린 등의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받았고 이러한 무기들은 높은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찰 및 공격 수단으로 부상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해 러시아 전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중에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전이 늘어난 것도 전차무용론이 거론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전은 과거보다 시가전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 지역에서 전차는 좁은 공간과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기동성이 제한되고 적의 매복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차 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전차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이유는 재병합동 원칙의 미준수, 부적절한 보병 지원, 부족한 항공 및 포병 지원, 전자전 능력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차들의 설계 구조와 연료 및 부품 조달도 취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T-72 전차는 회전포탑 부분의 장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탄약 저장 구조상의 문제로 포탑 피격 시 연쇄 폭발의 위험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전차의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이는 전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의 전술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차는 여전히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의 전차 전력이 중국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양측의 전차 전력을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차 보유 수량은 한국이 2331대이고 중국은 4950대 정도입니다. 물량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의 전차 전력이 중국에게 밀린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이상의 전차로 시선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세대와 3.5세대 전차 보유량은 한국이 K1E1 1027대, K1A2 484대, K2교 260대, T-86 35대로 모두 1806대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3세대 이상 전차는 2000대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주 미달인 중국의 여타 전차와 다르게 중국의 3.5세대 전차인 99식 A형은 그나마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한국의 K1A2에게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으나 K2옥교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격차입니다. 전차는 세대 구분에 따라 성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1세대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중형 전차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전차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추구했습니다. 영국의 센츄리온, 구소련의 T-54, 미국의 M46 패튼 등이 대표적인 1세대 전차입니다. 2세대 전차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등장했으며 화생방 방어 능력과 야간 투시 기능을 갖추고 기동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M60 패튼, T-62 등이 있습니다. 3세대 전차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으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 강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등을 탑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1 전차, K1A1 전차 등이 3세대 전차에 해당됩니다. 3.5세대 전차는 3세대 개량형으로 더 발전된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가장 최신형의 전차로 K2옥표가 대표적인 3.5세대 전차입니다. 전차는 시대와 성능 발전에 따른 세대 구분 이외에 체급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력전차와 경전차인데요. 둘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력전차는 적의 주요 지상 목표를 공격하고 적전차와 직접 교전하며 방어선을 돌파하며 경전차는 정찰, 경계, 공격 지원 또는 비교적 가벼운 적과의 교전에 투입됩니다. 경전차는 가벼운 무게와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주력전차보다 작은 크기로 인해 소형전차라고도 불리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한 마크 시리즈를 시작으로 발전해왔으며 벌써 이때부터 전차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FT 경전차는 1차 대전에서 적절한 성능을 보여줬으며 영국도 카든 로이드 탱켓과 비커스 6톤을 제작해 운용했습니다. 경전차는 스페인 내전, 폴란드 침공, 하링골 전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기갑전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력전차와 경전차는 임무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전차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주력전차는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주포를 갖추고 있으며 더 높은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경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 가벼운 목표 또는 정찰 임무에 더 적합합니다. 또한 주력전차는 경전차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크고 무겁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갖출 수 있지만 기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반면 경전차는 가볍고 작아서 빠르게 이동하고 좁은 지역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에 정통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의외로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포를 전차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전차와 자주포는 엄연히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전차가 적의 지상 목표 공격, 적전차와 교전, 방어선 돌파 등에 활용된다면 자주포는 장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포병 시스템입니다. 주로 적의 방어선 후방이나 집결 지역, 적포병, 지원시설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며 간접 사격을 주로 수행합니다. 설계와 구조상으로도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차는 무거운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무장으로는 대형 구경에 주포를 장착하고 보병 지원을 위한 기관총과 같은 보조무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포는 일반적으로 전차보다 장갑이 얇아 적의 타격에는 취약하지만 곡사포를 사용해 긴 사격 범위와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차와 자주포 두 무기 체계에 또 다른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는데요. 자주포는 전투 지역 내 빠른 위치 변경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전차만큼의 빠른 속도나 기동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차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직접 교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자주포는 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간접 사격을 통해 적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상전 전력을 대표하는 주력전차와 경전차, 자주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전체적인 보유 숫자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뛰어난 성능의 전차를 얼마나 운용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력 전차인 3세대 전차와 3.5세대 전차의 수량에서 한국과 중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의 3세대 이전 전차가 숫자에서 많기는 하지만 우리 기갑 전력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전차 전력은 3세대 전차와 3.5세대 전차에서 판가름 납니다. 3세대 전차는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전차를 보호하고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의 주포와 고정밀 사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거리에서 적전차 및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력한 엔진과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혁신과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능동보호 시스템입니다. 3.5세대 전차는 능동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하고 파괴적인 무기 시스템, 디지털 전투체계 등으로 지상군의 핵심 자산으로 손꼽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3세대 전차와 3.5세대 전차가 1806대 가량이고 중국은 2000대 미만인데요. 전쟁 발발 등 유사시를 가정했을 때 중국의 기갑 전력이 대한민국까지 밀고 내려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큰 작용을 합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과 좁은 지역이 많아 대규모 전차부대의 기동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방어하는 측이 지형을 활용하기 용이하며 공격하는 측은 이동과 배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K2 등 3.5세대 전차는 중국의 주력 전차인 99식에 비해 성능과 전투력에서 월등히 앞섭니다. 전차전은 단순히 수량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지형, 전략, 훈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투 형태로 종합적인 면에서 중국의 기갑 전력이 한국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라는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유사시를 가정했을 때 기갑 전력으로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앞선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군사 강대국들은 3.5세대 전차를 넘어 이미 4세대 전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도 빠르게 기술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의 K3 전차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권장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KF-21을 개량하여 장차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한 중요성은 전차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도 스텔스 형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차로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하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차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 열방사 및 소음 감소, 적외선 서명의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에 발견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전차는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를 위해 전차의 외형이나 소재가 스텔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더 파장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열방사와 소음을 감소하면 적은 스텔스 전차의 열탐지나 청각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텔스 전차의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스텔스 전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안 전차 개발에서 소식이 뜸했던 미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속 모델인 M1A3 에이브람스 X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차량은 무인화 기술과 레이저 포탑, 무선 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도 장군멍군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따라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차세대 전차 GTG-99A3의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개발하려는 이 전차는 무인화 기술과 전자전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전차 강국 독일과 프랑스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어 점점 구식화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각각 따로 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종종 있어왔던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MGCS로 명명된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전차 프로젝트는 무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GCS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기술 실증 단계가 2024년까지, 시제 개발 단계가 2028년까지이며 그 이후에 운용 실험을 실시하여 2035년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MGCS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GCS의 개발은 독일의 KMW와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스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주요 목표는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면서도 미래 전차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차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GCS 프로젝트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MBT인데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포탑을 베이스로 개발된 차세대 전차에 주포로는 르클레르의 52구경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추후에는 140mm 아스칼론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늦은 만큼 두 나라의 최고 기술력을 합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추후 포탄만 바꾸게 되면 기존 120mm 포탄에 비해 월등히 큰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0mm 아스칼론 포탄의 개발은 넥스터사에서 진행 중이며 탄도를 장야간에 내장하는 CTA 탄을 채용하여 탄의 적재량도 해결하려는 생각인데요. 이와 함께 여기에 정밀유도 활강탄도 개발 중에 있으며 RCWS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RCWS는 항공기와 무인 공격이 주목적인 30mm ARX-30 기관포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EMBT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능력과 외부 노출 최소화를 통한 생존성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실제적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차 개발 개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새로운 전차 개발 대열에 합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장 환경에 맞춘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전차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K2 전차는 한국이 자랑하는 3.5세대 전차로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성능과 위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 완료 시점이 2008년이라 벌써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세계 전차 시장의 왕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겠지만 15년 동안 첨단 기술이 계속 진보되어 왔기 때문에 구식화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럽, 중국, 이스라엘 등이 차세대 스텔스 전차를 개발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흐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실전을 통해 전차무용론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방어에 취약한 모습들도 나온 상황이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증강이라는 차원에서도 K3 전차의 개발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K3의 전력화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인화와 자동화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도 감소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향상에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변화와도 연결된 셈입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로 높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3의 주포는 130mm 포로 120mm 포를 장착한 K2와 비교해 더 강력해졌고 심지어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장착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란 화학 추진제의 전기에너지가 더해진 포로 레일건과 일반 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인 RCWS가 있어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 전차 운용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도 개선되는데요. 영상 등을 통해 조종수가 해치를 열고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K3에서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장비가 장착돼 내부에서도 외부 상황을 360도 조망할 수 있어 승무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K3를 운용하는 승무원은 전차장, 조종수, 호수 이렇게 3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탑 하부의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해 생존성 향상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3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와 마찬가지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방어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의 타격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승무원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갑 시스템은 K3 전차가 고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전차의 방어력, 화력, 상황인식 능력, 기동성 등을 향상시켜 전투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차는 군대의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 적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차세대 전차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3 전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K3 차세대 전차가 다가오는 미래지상전의 절대 강자로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